제34장. 그날 저녁 이후 며칠 동안 히스클리프 씨는 식사할 때조차 우리를 만나는 걸 피하더군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헤어던 도련님과 캐시 아가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죠. 그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싫어서 오히려 자기가 빠지는 쪽을 택했나 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충분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인가는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에 그가 아래로 내려가더니 앞문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살펴보니 아직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그때는 4월 무렵이어서 날씨가 쾌적하고 따뜻했답니다. 잔디는 봄비와 햇빛을 받아서 더없이 푸르렀고 남쪽 담장 가까이에 서 있는 작은 사과나무 두 그루에는 꽃이 활짝 피어났죠. 아침을 먹고 나자 캐슬린 아가씨는 저들의 집의 한쪽 모퉁이에 있는 전나무 아래의 의자와 일거리를 갖고 가서 일을 하라고 조르더군요. 그리고 사고로 다친 상처가 완전히 암은 헤어턴을 꿰어 거기에 땅을 파서 작은 꽃밭을 만들게 했죠. 조셉이 불평했기 때문에 그 구석으로 꽃밭을 옮겨야 했던 것이죠. 저는 머리 위로 펼쳐진 아름다운 연파랑 하늘과 사방에서 풍기는 향기로운 봄 한기를 한껏 즐기며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꽃밭의 가장자리에 심을 앵초꽃 뿌리를 캐려 대문 근처로 달려갔던 캐슬린 아가씨가 앵초꽃을 반만 채워가지고 돌아와서는 히스클리프 씨가 돌아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헤어턴 도련님이 물었습니다. 냉큼 꺼지라고 말했어. 그런데 표정이 보통 때하고는 어찌나 다르든지 잠깐 멈춰서서 쳐다보고 오는 길이라니까.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달랐는데? 도련님이 물었어요. 글쎄, 밝고 유쾌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 그보다는 몹시 흥분되고 열정적이고 기쁨에 들뜬 표정이었어.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그럼 밤 산책이 즐거웠나 보죠? 저는 짐짓 무심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실은 저도 아가씨 못지않게 놀랐고 아가씨의 말이 사실인지 몹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주인의 기쁜 표정은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갈 핑계를 꾸며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열린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안색이 창백했고 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과연 그의 눈은 기묘한 즐거움으로 반짝였고 그래서 얼굴 전체가 달라 보였죠. 아침을 좀 드셔야죠. 밤새 돌아다니셨으니 시장하시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그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알고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묻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니야, 시장하지 않아. 그는 자기가 왜 기분 좋은 표정을 짓는지 내가 캐내려 한다는 것을 짐작한 듯 다소 경멸적인 의조로 말하며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더군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한마디 충고를 하고 싶은데 때가 적절한지 어떤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밖을 돌아다니며 몸에 좋지 않을 텐데요. 요즘처럼 습기가 많은 시기에는 말이에요. 그러다 독감이나 열병에 걸리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지금도 무언가 탈이 나신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견딜만 하다고. 넬리가 날 좀 내버려두면 고맙겠는데 날 귀찮게 하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기나 해. 그가 대꾸했어요. 저는 그의 말대로 했지요. 그런데 그를 지나칠 때 그가 고양이처럼 가쁘게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지 병이 난 게야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날 정오가 되자 그는 우리와 함께 점심을 하려고 자리에 앉아 제가 수북이 음식을 담아 건네주는 접시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그동안 못 먹은 것을 보충이라도 하려는 듯 말이에요. 난 감기도 열병도 걸리지 않았어, 넬리. 그는 제가 아침에 한 말에 빗대어 말하더군요. 넬리가 주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작정이야.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막 먹으려다가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는지 나이프와 포크를 다시 식탁 위에 놓고 창문 쪽을 간절히 쳐다보더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식사를 마저 하면서 그가 정원을 이리저리 거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시오 도련님에 가서 왜 식사를 하지 않느냐고 여쭤보겠다고 하더군요. 도련님은 히스클리프 씨가 우리 때문에 속이 상해서 나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 들어오신대. 캐슬린 아가씨는 사촌이 들어오자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화나신 건 아니었어. 정말 아주 행복해 보이던걸? 단지 내가 2번 말을 건넨 걸 귀찮아하던데. 그리고 너한테로 가라고 하면서 나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신기하대. 저는 그 양반의 음식 접시가 식지 않도록 벽난로 앞 시렁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고 방에 아무도 없을 때 히스클리프 씨는 다시 돌아왔는데 흥분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더군요. 여전히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검은 눈썹 아래에 기쁨이 서려 있었는데 여전히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가끔 빈 것이 웃을 때면 이가 드러났습니다. 몸은 떨고 있었는데 이 춥거나 쇠약해서 뜨는 게 아니라 팽팽하게 잡아당긴 줄이 떨리는 것처럼 기쁨과 흥분으로 전율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니면 누가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들으셨어요, 히스클리프 씨? 여느 때와는 달리 활기가 넘치시네요. 나 같은 사람한테 좋은 소식이 올 때가 어디 있겠냐? 굶어서 기운이 나는 거야. 그러니 먹지 말아야 할까봐. 주인들은 점심을 여기 갖다 놓았어요. 왜 안 드시려고 그러세요?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 그는 서둘러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나 먹지 뭐. 그리고 넬리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는데 헤어튼과 캐서린에게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좀 일러줘.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 이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 무슨 이유라도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구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어젯밤에는 어딜 가셨었나요? 괜한 호기심에 묻는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진짜 괜한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질문이군. 그는 끌끌 웃으며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답을 해주지. 어젯밤엔 지옥의 문턱에 있었고 오늘은 천국이 보이는 곳에 있어. 지금 천국을 보고 있다고. 불과 1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아. 자, 이제 넬리도 가봐. 주제넘게 알려고 들지만 않으면 무슨 꼴을 보거나 듣지 않아도 될 거야. 저는 날로 주위를 쓸고 탁자를 닦고는 더욱 영문을 모른 채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에 거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시가 되자 저는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촛불과 저녁 식사를 갖다 주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 보았어요. 그는 열린 격자창의 창턱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어두컴컴한 방 안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벽난로에 불은 다 꺼져서 연기만 피어오르고 방 안은 구름이 잔뜩 낀 저녁의 습기 많고 온화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리고 어찌나 고요한지 저 아래 기мот은 쪽으로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뿐 아니라 찰싹거리는 잔물길 소리와 자갈 위 혹은 물에 잠기지 않은 커다란 바위 사이로 콸콸 흐르는 물소리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불이 다 꺼져버린 난로를 보며 불만의 탄식을 내뱉고는 창문을 하나하나 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가 서 있는 곳에 다다랐죠. 이 창문도 닫아야겠죠? 그가 꼼짝도 하려 들지 않자 정신이 들게 하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불빛에 그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정말이지 로구듯이 그 순간적인 장면에 제가 어찌나 놀랐는지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깊이 팬 검은 눈, 그 미소,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 히스클리프 씨가 아니라 귀신 같았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서 촛불을 벽 쪽으로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방 안이 어두워져 버렸지요. 그래, 닫아야지. 저런 대통스럽긴 왜 촛불을 쓰러뜨리고 야단이야. 어서 다른 촛불을 가져와. 귀에 익은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급에 질려서 허둥지둥 밖으로 나와서는 조셉에게 이렇게 말했죠. 주인어른이 촛불을 가져오고 난로에 불을 지피래요. 그때 저는 차마 다른 거실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조셉은 들그덕거리면서 불붙은 탄을 부삽으로 퍼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한 손에 저녁 식사 쟁반마저 들고 곧도로 나와서는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히스클리프 씨는 자러 가리는 참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곧이어 그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는 평소 때 이용하던 침실로 가는 게 아니라 판자를 두른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방의 창문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창문으로 해서 한밤중에 산책을 나가려나 보다고 생각했죠. 그는 시체를 파먹는 귀신인가?
아니면 허플기인가 하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사람의 탈을 쓴 그런 무시무시한 귀신이 있다는 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어린 그를 돌봐주었던 일이며 그가 청년으로 자라는 모습을 비롯하여 제가 그의 생애 거의 전부를 지켜보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 까무잡잡한 아이, 착한 분이 돌봐주다 재앙을 부른 그 아이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을까? 저는 의식이 어렴풋해지며 잠이 드는 와중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반쯤은 꿈을 꾸는 상태로 이 아이에게 어울림지간 행동을 이리저리 실증이 날 때까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깨어있을 때 생각했던 걸 되풀이했는데 이번에는 암울하게 다시 그의 일생을 되짚어가다 결국 그의 죽음과 장례식에까지 생각이 미쳤죠. 그 중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그의 비석에 뭐라고 새겨야 할지 몰라 몹시 당황한 나머지 묘지기와 그 일에 대해 의논을 했는데 그의 성도, 나이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히스클리프라고 한 단어를 새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뿐이랍니다. 그 일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지요. 교회 묘지에 가시면 그의 비석에는 그렇게 이름 한 단어와 죽은 날짜만이 새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날이 밝자 저는 이성을 되찾았지요. 일어나서는 볼 수 있을 만큼 훤해지자마자 정원으로 나가 그가 잠을 잔 방의 창문 밑에 발자국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흔적도 없더군요. 집에 있었구나. 그렇다면 오늘은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저는 생각했죠. 저는 여느 때처럼 식구들의 아침 준비를 하고는 헤어튼 도리님과 캐서린 아가씨에게 주인은 늦잠을 자는 모양이니 먼저 먹으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바깥에 나가 나무 아래에서 먹고 싶다고 하기에 저는 그들의 요구대로 바깥에 자그마한 탁자를 깔고 음식을 차려 주었지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 보니 아래층에 히스클리프 씨가 와 있더군요. 조셉과 함께 농장일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분명하고 자세하게 지시를 내리긴 하면서도 무슨 일에 쫓긴 사람처럼 말이 빨랐고 연신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여전히 흥분한 표정이었는데 그 정도가 훨씬 심해졌더군요. 조셉이 방에서 나가자 그는 자신이 늘 앉는 자리에 가서 앉았고 저는 커피 한 잔을 그 앞에 갖다 놓았죠. 그는 그것을 가까이 끌어당기고는 탁자에 팔을 괴고 맞은편 벽을 바라보더군요. 들떠서 번쩍거리는 눈초리로 특정 부분을 아래 위로 유심히 훑어보는 것 같았는데 어찌나 열심히 쳐다보는지 30초 동안 숨을 멈출 정도였답니다. 자, 이제 식기 전에 이것 좀 드세요. 차려놓은 지 1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저는 빵을 그의 손에 닿도록 밀어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빙긋이 웃더군요. 아니, 웃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악무는 것처럼 보였어요. 히스클리프 씨, 주인님, 제가 외쳤어요. 제발 그렇게 헛것을 보듯이 노려보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소리치지 마. 그가 대꾸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고 여기 있는 게 우리 두 사람뿐인지 말해줘. 그럼요, 물론 우리 두 사람뿐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꾸하면서도 저는 확실하지 않은 양 무심결에 그의 말대로 방을 둘러보았답니다. 그는 차려놓은 아침을 한쪽으로 밀어내 이 공간을 비워놓고는 더 잘 보기 위해 앞으로 몸을 기울이더군요. 그제야 저는 그가 벽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 따로 떼어서 가만히 눈여겨보니 2m 정도 내의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그에게 더없는 즐거움과 함께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게 분명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황홀해하는 그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죠. 그가 보고 있는 환영이 가만히 고정된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지칠 줄 모르고 주의 깊게 그것을 쫓고 있었고 심지어 저한테 말할 때에도 결코 거기에서 눈을 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아주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우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제 잔소리에 무언가 만지려고 움직이다가도 빵 조각을 집으려고 손을 내밀다가도 손이 닿기도 전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손가락을 오므려 탁자 위에 그대로 올려놓는 것이었어요. 저는 넋을 잃고 생각에 잠겨있는 그의 주위를 끌어버리고 애쓰며 참을성의 전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짜증을 내며 일어서더니 식사를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느냐고 묻고는
다음부터는 시중을 들지 말고 먹을 것만 차려놓고 그냥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거실을 나가 천천히 정문을 내려가더니 대문을 지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불안한 몇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가서 다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주인을 기다리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는 자정이 지났어야 돌아왔는데 침실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층 거실에서 틀어박혀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래층에 귀를 기울이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 결국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온갖 쓸데없는 걱정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진저리가 나서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초조하게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 히스클리프 씨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신음에 가까운 깊은 한숨 소리가 자주 정적을 깨고 들려왔지요. 그는 띄엄띄엄 나직이 말하더군요. 제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오직 캐스린이라는 이름뿐이었는데 그는 그 이름을 격정적인 사랑 혹은 고뇌의 단어와 함께 마치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어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비틀어 짜내듯이 나직하지만 열정적인 의조로 말이죠. 저는 그 방으로 곧장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그를 환영해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벽난로로 가서는 난로불을 한바탕 들쑤시고 탈아남은 석탄 부스러기를 덕덕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러고는 대뜸 문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죠. 넬리 이리 와. 날이 샜나? 불을 갖고 이리 좀 와. 시계가 4시를 치고 있네요. 위층으로 갖고 갈 촛불이 없으셨군요. 이 불에다 붙여도 됐을 텐데.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위층으로 가고 싶지 않아. 들어와서 난로에 불을 지피고 이 방에서 할 일을 하도록 해. 그가 말했어요. 불을 옮기려면 우선 석탄에 불을 붙여야겠네요. 저는 의자와 풀물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그 사이에 그는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며 한숨을 쉬었는데 어찌나 연속적으로 쉬어대든지 일반적인 숨은 들었을 자리가 없었죠. 날이 밝으면 그린 씨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야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차분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좀 자문을 구하고 싶어. 난 아직 유언장도 쓰지 않았고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을 못했거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말씀 하세요, 히스클리프 씨. 제가 말을 가로막았어요. 유언 같은 건 좀 이따 해도 돼요. 적어도 당신이 저지른 수많은 죄를 뉘우칠 시간은 주어질 테니까요. 당신의 정신에 이상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보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해졌군요. 이렇게 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잘못이에요. 지난 사흘 동안 당신이 한 것처럼 몸을 혹사한다면 타이탄 같은 거인도 뻗어버렸을 테니까요. 뭘 좀 드시고 좀 주무세요. 거울에만 비춰봐도 당신에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굶주림에 죽어가고 잠을 못 자서 눈이 멀어가는 사람처럼 두 볼이 푹 꺼지고 두 눈에 핏발이 섰다니까요. 내가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가 대답했어요. 고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 먹기도 하고 잠도 자겠어. 지금 넬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한 팔만 뻗으면 기슭에 닿는 상황에서 쉬라고 말하는 거나 같아. 난 우선 기슭에 도착하고 나서 쉬어야겠단 말이야. 그린 씨를 부르는 것은 그만두지. 그리고 내 죄를 뉘우치라고 하는데 난 지은 죄가 없어. 그러니 뉘우칠 것도 없지. 난 너무 행복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해. 내 영혼의 환희가 내 몸을 죽이고 있는데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행복하다고요? 그거 참 괴상한 행복도 다 있군요. 제가 외쳤어요. 화내지 않고 듣겠다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충고를 해드릴 텐데. 그게 뭔데? 얘기해봐. 그가 말했어요. 히스클리프 씨, 당신이 13살 때부터 이기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생활을 해왔다는 건 당신 자신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동안 성경책에는 손도 거의 안 대보셨겠죠? 성경책 내용이 무엇인지도 다 잊어버리셨을 테고 이제는 그걸 뒤적거릴 여유조차 없으시겠죠. 교파에 상관없이 아무 목사님이나 한 분 모시다가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어기며 생활해왔고 죽기 전에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해가 될 건 없지 않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고마운 걸 그가 말했어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묻히고 싶은지 생각나게 해주었으니까. 내 시신은
저녁에 교회 묘지로 옮겨질 거야. 넬리와 헤어튼이 따라와 주면 좋겠어. 넬리가 싫지 않다면 말이야. 그리고 특히 묘지기가 두 개의 묘에 관한 내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줘. 목사는 참석할 필요 없고 내 일생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정말이지 난 거의 천국에 다다랐거든.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천국은 나한텐 전혀 중요하지도 부럽지도 않아.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아무것도 안 드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교회에서 경내 묘지에 묻어주려고 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저는 거의 신에 대한 무관심에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야. 혹시 교회에서 거부하면 넬리가 내 시신을 몰래 옮겨줘야 해. 만약에 그 일을 잘 처리하지 않았다간 죽은 사람이 아주 사라지는 게 아니란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겠어. 와, 캐스린이 그간다. 캐서린 묘를 옆면을 떼내고 자기 묘를 떼내갖고 붙이려 놨다가 그러면 그 안에 같이 둘이 있게 되니까 식이 났다 납니까? 다른 식구들이 깨어나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곧 자기 방으로 물러갔고 저는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나 오후에 조십과 헤어튼 도련님이 일을 나가고 없을 때 그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 옆에 들뜬 표정으로 저에게 거실에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자기 옆에 있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이상한 말과 행동에 겁이 나서 그와 함께 있어줄 용기도 그리고 그러고 싶은 의지도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넬리는 날 악마라고 생각하는군. 그가 음울한 웃음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잖은 집 지붕 아래에서 살기엔 너무나 끔찍한 무언가로 여기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부엌에 있다가 그가 다가올 때 내 뒤에 숨은 캐서린 아가씨를 보며 냉소적인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그럼 네가 올래? 아가야? 너를 해치지는 않을 테니 안심해. 하긴 너한테는 내가 악마보다 더 지독하게 보이겠지? 그렇다면 나와 함께 있는 걸 피하지 않으려는 존재는 단 하나뿐이로군. 그런데 그녀는 정말 잔인하단 말이야. 에이 젠장, 어찌나 지독한지 살아있는 사람은 심지어 나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라니까. 그는 더 이상 함께 있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땅거미가 질 때 그는 자기 침실로 갔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까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뭐예요. 헤어튼 도련님이 방 안에 들어가 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케네스 선생님을 모셔와서 진찰을 받게 하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어요. 케네스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저는 히스클리프 씨의 방문 앞에서 들어가도 되느냐고 묻고는 문을 열어보았지만 잠겨 있더군요. 히스클리프 씨는 안에서 우리에게 욕을 해대며 자기는 좋아졌으니 그냥 혼자 있게 놔두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의사 선생은 그냥 되돌아갔지요. 그날 저녁에는 비가 많이 내렸어요. 정말이지 날이 셀 때까지 마구 퍼부어 대더군요. 그런데 제가 집 주위에서 아침 산책을 할 때 보니까 주인의 침실 창문이 열려서 퍼덕거리고 방 안으로 비가 들이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가 침대에 누워 있을 리 없지. 이 비에 흠뻑 젖었을 테니까 일어났거나 밖에 나갔을 거야. 그렇더라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용기를 내서 들어가 봐야겠어 하고 저는 생각했죠. 여벌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침대로 달려가서 판자 미닫이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죠. 거기에 히스클리프 씨가 누워있더군요. 제 눈을 쏘아보는 그의 눈초리가 어찌나 날카롭고 강렬하던지 저는 서스라치게 놀랐답니다. 게다가 그는 빙긋 웃는 듯 보였어요. 그가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굴이며 목에 빗물이 흐르고 침대 시트에서도 물방울이 떡떡 떨어지는데도 그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버덕거리며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격자창에 장턱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손이 쓸려서 살같이 찢어졌지만 피도 흐르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그 상처를 만져보았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죽어서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걸쇠를 걸어 창문을 닫고는 앞 이마로 늘어진 그의 긴 검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준 뒤 두 눈을 감기려고 해보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듯 환희에 들떠 응시하는 그 무시무시한 눈을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두 눈은 그런 나의 시도를 비웃는 듯 했고 열린 입으로 드러난 눈부실 정도로 새하얀 희도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왈칵급에 질려서 조셉을 큰 소리로 불렀어요. 조셉은 발을 질질 끌며 올라와서는 소란만 피워댈 뿐 시신에는 손도 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악마가 저 사람의 혼을 빼앗아갔어. 기왕이면 송장까지 갖고 갈 일이지. 내 알 바 아니야. 에이, 죽으면서 희죽대다니. 못 말리게 흉악한 몰골이야. 그 못된 영감탱이는 이렇게 말하며 이를 드러내어 웃는 흉내까지 내더군요. 그 영감탱이는 침대 주위에서 그렇게 방정을 떨어댈 작정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을 가다듬더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더군요. 정당한 주인과 오랜 가문의 권리를 되찾게 해주어서 감사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끔찍한 일에 얼마나 놀랐는지 망연자실했고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슬픔과 함께 옛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비통해한 유일한 사람은 히스클리프 씨에게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가엾은 헤어튼 도련님이었죠. 그는 밤새 시신 옆에 앉아 애절하게 울면서 망자의 손을 만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기조차 꺼리는 그 빈정대는 듯한 흠상궂은 얼굴에 입을 맞추더군요. 단련된 강철처럼 단단하면서도 너그러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깊은 슬픔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었죠. 케네스 선생은 주인이 무슨 병으로 죽었다고 진단을 내릴지 몰라 당혹스러워했어요. 저는 말썽이 날까봐 염려가 되어 주인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사 선생에게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가 고의로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 괴이한 병의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다고 믿었지요. 우리는 온 이웃들이 수군대든 말든 개의치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라고는 은쇼 도련님과 저 그리고 묘지기와 관을 나르는 인부 6명이 전부였죠. 인부 6명은 묘일에 관을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우리는 관을 묻을 때까지 남아있었는데 헤어튼 도련님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푸른 잔디를 떠다 손수 갈색 흙 둔덕 위에 때를 입혔어요. 지금은 그의 무덤도 그 옆의 다른 봉분들처럼 푸른 잔디가 매끈하고 고르게 퍼졌답니다. 저는 그 안에 있는 이도 고이 잠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그의 유령이 나온다고 성경에 걸고 맹세를 한답니다. 교회 근처에서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황야에서 보았다는 사람, 심지어 이 집에서 보았다는 사람도 있답니다. 로구드 씨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부엌 난로가에 앉아있는 저 노인은 히스클리피스가 죽은 뒤로 비가 오는 밤마다 그의 침실 창문에서 두 사람의 유령이 내다보고 있는 걸 보았다고 우긴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전에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스르시 크로스 저택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천둥이 칠 것처럼 날이 어두웠어요. 워더링 하이츠를 막 돌아 나오려는데 어미 양 한 마리와 새끼 양 두 마리를 앞세워 걸으며 몹시 울고 있는 어린 소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저는 새끼 양들이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까부러대서 그러나 보다고 생각했지요. 얘야 왜 우니? 제가 물었어요. 저기 저 산모통에 히스클리프 씨와 웬 여자가 있어요.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소년은 엉엉 울면서 말했죠. 저는 소년이 가리키는 쪽을 살펴보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양들도 소년도 절대 그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소년에게 아랫길로 해서 가라고 일러주었죠. 아마도 그 소년은 혼자서 황야를 지나다 보니 전에 부모나 친구들에게 유령이 나온다는 흩은 소리를 되풀이해 들었던 생각이 나서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저 역시 요즘은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기가 꺼려져요. 이 음산한 집에 혼자 있기도 싫고요. 헤어튼 도련님과 캐서린 아가씨가 서르시 크로스 저택으로 이사하면 좋겠어요. 그럼 그들은 그 저택으로 이사할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럼요. 결혼하자마자 곧 이사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은 정월 초하루에 올릴 거랍니다. 그럼 여기에는 누가 살게 되죠? 그야 조셉이 이 집을 돌보게 되겠죠. 그리고 아마 젊은이 한 명이 함께 있게 될 거예요. 부엌만 쓰고 나머지는 다 잠가둘 거예요. 그 귀신들이 마음껏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말이죠. 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로그드씨. 넬리가 고개를 가로저며 말했다. 저는 죽은 사람들이 편안히 잠들었다고 믿어요. 그들에 대해 경솔하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대문이 휙 열리며 산책을 나갔던 두 젊은이가 들어왔다. 저 사람들은 두려운 게 없어 보이는군. 나는 창너머로 그들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며 불만스런 어조로 말했다. 둘이 함께 있으면 악마는 물론이고 그 군단도 다 무찌르겠는걸? 그들은 현관 앞 섬돌에 발을 디디기
다가 멈춰서서는 마지막으로 달을 쳐다보았는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달빛에 비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나는 또 그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나는 기념으로 딘 부인의 손에 돈 몇 푼을 억지로 쥐어주고는 나의 무례함을 나무라는 딘 부인의 충고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들이 그 실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부엌으로 해서 빠져나갔다. 나오면서 조셉의 발 앞에 1파운드짜리 금화를 던져주었다. 다행히 조셉이 그 금화가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에 나를 점잖은 사람으로 알아모실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딘 부인이 바람이 나서 사내를 끌어들였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오는 길은 교회 쪽 길로 멀리 돌아서 왔기 때문에 갈 때보다 한참 더 걸렸다. 교회 담장 밑에 다가가서 보니 불과 7달 만에 부쩍 퇴락해 있었다. 창문은 유리가 빠져 검은 공백이 되어 버린 곳이 많았고 지붕의 슬레이트도 여기저기 제자리에 밀려나 있어 가을 폭풍이 불면 떨어져 나갈 듯 보였다. 무덤을 찾아보니 곧 황야 쪽 비탈에 비석 3개가 눈에 띄었다. 가운데 비석은 회색이었고 히스에 반쯤 묻혀 있었다. 에드그린턴의 끝만 비석 발치에서 기어 올라가는 이끼와 잔디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히스클리프의 비석은 아직 맨비석이었다. 나는 온화한 하늘 아래에서 그 비석도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히스와 초롱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방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풀잎 사이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고요한 땅에 묻힌 사람들이 편하게 잠들지 못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